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미생물학 담당 이승훈입니다. 식품미생물학 이론 첫 시간이고요. 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목에 대한 소개, 이해 이런 말씀 조금 드리고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식품위생직의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식품미생물학을 공부를 해야 이게 효자 과목이 되어서 합격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고 진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미생물은 식품 전공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통적으로 다 좋아하지 않는 비선호 과목이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전공으로 공부를 해오면서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었고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석사 때 있었던 연구소 실험실이 또 미생물 하던 실험실이었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쪽 과목을 또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공부한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거죠. 결국에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자 뜻이 또 그렇잖아요. 먼저 태어나서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어떤 그 노하우를, 공부하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려서 시행착오를 조금 적게,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 기본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시간적인 그 배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인강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강을 굳이 와서 들으시는 것은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미생물학 공부는 다른 것들도 비슷하겠지만 천천히 하셔야 돼요. 급할 거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과목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조금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미생물은 사실 이게 다예요. 분류가 다예요. 분류가 한 95%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 이름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세균인지 곰팡인지 효모인지 바이러스 이름인지 일단 이거부터, 얘네들의 주소,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애들인지 그거를 알면 90% 이상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먹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보시게 되면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목차가 없을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목차를 보시면은 그 과목이 한 방에 정리가 돼요. 그 목차에다가 뭡니까? 한 줄, 두 줄 요약만 해주면 그게 서머리 부분이 되는, 거의 모든 과목이 그래요. 저 학부 3학년 때 어떤 전공 교수님께서는 목차를 외우라고 시킨 교수님이 있었을 정도예요. 목차를 바보 아니야? 차례를 외워. 그랬는데 그게 아마 식품화학이었던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외워가지고 중간고사 때 그걸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외우고 나니까 그 과목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근데 미생물은 더 중요해요. 이게 거의 다예요. 근데 저 분류를 제대로 숙지하시려면은 차분하게 천천히 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자꾸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지만요. 수업 끝나고 나면 거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 이상 잊어먹는데요. 쉬는 시간 동안에.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앉아있으면 80% 이상이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예습 복습을 중요시하는데 저는 예습 복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필기를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가끔 한 번씩 자주면 더 좋겠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잊어버렸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귀찮아하지 말고 계속 확인 작업을 하라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암기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똘똘하게 알아두시면 그 분류에 따른 미생물의 종류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의 기본적인 이론, 생화학도 어렵긴 하지만 식품 미생물에서 나오는 생화학은 어렵지 않아요. 기초적인 것만 나와요. 우리 생화학 시간에 외웠던 것처럼 TCA 사이클을 다 단계별로 외워가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어떤 효소가 관련, 이런 거 다 안 외워도 돼요. TCA 사이클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기초 생물학, 아주 센 기초 생화학, 화학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일반 화학, 그 다음에 식품 위생학, 위생학과 미생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잖아요. 거의 한 과목이죠, 뭐. 그 다음에 식품 가공, 보존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유통을 위해서 미생물을 제어해야 가공학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엮인 과목이에요. 그리고 미생물학은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M/5라고 쓰면은 미생물 세 글자 다 쓰기가 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단 수업 시간에 M 이렇게 쓰면 미생물입니다. 아무튼 얘는 종류가 많아서 의학에도 약학에도 식품에도 치의상과에서 간호과에서도 다 미생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시 과목이 들어있고 자격증 과목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아주 좁은 분야인 식품 미생물학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넓은 바다에서 딱 한 바가지 떠가지고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분류와 종류가 많고 걔네들의 기능이 중복된 거, 특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림을 유발하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적에 어떻게 골라야 될 건지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공부한,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 용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차분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생물을 한 학기 이상 공부를 했다, 이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초시생이 됐건 식품미생물을 처음 보건 어쩌건 간에 아주 기본에서 글자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 용어 다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라틴어나 아니면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거. 어떻게 하다 보면 얘가 지금 미생물을 가르치는 거야, 보키브러를 가르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실 정도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진도가 되게 느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빨라져요. 왜? 단어를 딱 보면, 학명을 딱 보면 처음 보는 균이야. 근데 대충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식의 유추가 가능해져요. 이게 뭐냐면 생선살을 발라가지고 수저 위에 놔주는 게 아니라 젓가락 주고 반찬 주고 네가 골라 먹어라. 얼마든지 네 입맛에 맞게.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식용과에서, 치위생과에서 되게 많이 미생물을 가르쳐 봤는데, 그쪽은 구강미생물학이고 이쪽은 식품미생물학이고, 일단 읽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읽게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읽어서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왜?
내 목소리 내가 들으면서 한 번 더, 두 번 읽는 효과가 되니까 미생물의 이름이 학명이 뜩 나오면은 걔를 최소한 5번 이상, 10번 이상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발음 기호 없어요. 그딴 거 하나도 없어요. 발음 기호 산자자마다 안 나와요. 없는 단어도 많아요. 그냥 철자를 보고 철자대로 여러분들의 그냥 저기로다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뭐 이런 식으로 촌스러움은 어때? 민망함 괜찮아. 그거 누가 쫓아와서 너 발이 그게 멱살 잡고 흔들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자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래야 시험 문제에서 그 학명이 나왔을 때, 그 균 이름이 나왔을 때 내가 읽었던 거면 그 철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소리에서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동영상에 내 걸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분류에 따른 미생물의 종류들을 숙지하려면 얘는 학명으로 봐야 되거든요. 학명은 다 15도 기울어진 이탈릭치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단어도 길어.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읽어줘. 철자대로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촌스럽지만 읽어주는 거예요. 민망하면 더 크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인식에 좀 각인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이에요. 안 읽으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읽다 보면 익혀지고 읽다 보면 비슷한 미생물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이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가 봐.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그냥 때려 맞추고 통박 굴리는 게 아니에요. 유추해서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유추해서 답을 골라내는 수준 높은 공부의 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식품미생물학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과목에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고 들쑥날쑥 거의 없었다가 작년부터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경남, 경북, 경기 막 이렇게.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4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 4번의 시험을 우리 교재, 물론 교재에서 다 나왔죠. 교재에 챕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 문항 한 문항 이렇게 경향을 파악해가지고 빈출 파트가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을 좀 더 이게 조금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방법인 거죠. 아무래도 조금 적게 나오는 비중이 적은 챕터는 조금 좀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여긴 정말 많이 나왔어. 그러면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하게 조금 영악하게 시험을 대하자는 거죠. 우리가 학문하자고 아카데믹하게 뭐 미생물학을 파헤쳐보자 이거 심도 있게 이거 아니잖아요. 시험에 붙자고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조금 좀 영악하고 빠릿빠릿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번은 말씀드렸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스캔 앤 스킴 이거가 다른 시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스캔은 넓게 훑어보는 거고 스킴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보는 핵심을 보는 거. 얘는 쫙 서칭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을 스캔을 하듯이 훑어봐야 될지 어떤 부분은 조금 좀 깊게 봐야 될지 물론 당연히 경향에 따른 중요도 식품미생물학에서 중요한 뭐 젖산균이라든지 발효를 시키는 효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번 시험에 나오고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면 이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스킴해서 봐야 될 것이고 1장 같은 부분은 미생물학의 역사 뭐 이쪽인데 이거는 뭐 세계사 과목도 아니고 그냥 단순 암기이긴 하지만 이쪽은 그래도 나오면 쉬운 문제일 테니까 틀릴 수는 없으니까 풍부하게 스캔하고 그런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하자는 그런 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는지 확인 작업을 하자는 거죠. 반복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공부의 방도가 없어요. 이게 머리가 좋아서 위생물학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무슨 암기를 이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꼼꼼한 사람, 지치지 않고 계속 확인하는 집요한 사람이 만점을 맞으시더라고요. 머리랑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 사람은 좀 사회성도 떨어지고 머리도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반복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내가 덮었다가 외웠다가 기억이 안 나? 다시 확인해보고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점을 맞더라고요. 이론을 반복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고 기출문제는 보물단지죠. 전부 비공개 문제들이기 때문에 물론 본격적으로 식품위생물학을 시험 본 거는 4회밖에 안 되지만 80문항밖에 지금 안 되지만 그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거 리바이벌 돼서 계속 같이 나와요. 그러니 예전 것들, 최근 것들 계속 반복해서 보고 오답노트 만들고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문제와 답만 보는 게 아니라 보기 하나하나 다 보고 이 보기는 왜 틀렸는지 2번은 왜 틀렸는지 3번은 이것까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체크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풀이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또는 학원에 조금 일찍 와서 뭐 저를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네이버 진통카페에 질문 게시판이 있거든요. 식품위생지 게시판 밑에 제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맥시멈 24시간 안에 답변이 달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새벽잠이 없어져가지고 일찍 일어나거든요. 막 4시, 5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그거예요. 일단 게시판 훑어보고 답변 달아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가서 보니까 폰에 앱도 있고 하니까는 무조건 답변을 하루 안에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안 풀리는 거 또는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부의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하자면 열심히 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시행착오를 조금 먼저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학생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선생으로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응시생들이,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생물은 결국엔 이거더라. 이거를 알아야지 걔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효모인지 곰팡이인지 바이러스인지 그걸 알아야 그네들의 특성, 걔네들의 종류, 걔네들의 기능, 장단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95% 이상이더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시려면 분류가 제일 먼저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거기다 살만 붙이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미생물 이름을 읽는 거에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읽어야 된다.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어색하면 소리 내서 읽고 그래도 창피한 것 같으면 크게 읽어버리고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기초적인 이론을 접목을 시키면은 완성이 되는 거다. 어디다가 중점을 둬서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반복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책을 계속 펼쳐보면서 내가 이걸 외우고 있었는데 얘가 그램 양성이든가 음성이든가 한번 확인해보고 양성이었지? 내일 되면 또 잊어먹거든요? 잘 안 외우죠?
양성이었나? 음성이었나? 양성이었지? 계속 반복.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 반복. 합격할 때까지는, 우리가 만점 맞을 때까지는 반복하지. 그런 다음에 버려버리세요, 그냥. 뭐 필요 있어? 그리고, 그래도 안 되고, 힘들고, 내지는, 수험생 고민 상담 게시판도 있어요. 올려주시면은 또 따뜻한 위로와 토닥임과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셨죠? 최근 기출 경향을, 자, 날짜는 디테일하게 안 썼어요. 이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파트예요. 작년에 경북과 경남에서 있었고, 올해 경기에서 있었고, 경북에서 있었어요. 시기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역은 지금 우리 교재의 챕터예요. 근데 딱딱 떨어지게 그 챕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 챕터나 세 챕터쯤에 걸려 있거나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4번을 다 같이 응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난 문제들과 봐서 최대한 가까운 챕터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 1장에서는 미생물학의 역사와 발전, 그러니까 미생물학의 역사, 파스테르가, 코흐가, 이바노프스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정도의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토탈 8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있어가지고 비율이 한 1.3% 정도 되는. 근데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사이클이 돌고 돌거든요, 이게. 보긴 봐야 돼요. 이쪽은 그냥 스캔할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의 분류가 어마어마하죠. 미생물의 분류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보다 출제자들도, 주최 측에서도 이쪽이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3문제, 2문제, 4문제, 3문제. 그 토탈 80문제 중에 12문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3문제였고, 시험마다 15%의 비율을.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미생물의 이름들. 세균이면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쪽에선 각각 10%에서 한 5% 정도의. 효모는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대사나 발효나 이쪽에. 근데, 많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 바이러스 부분에서도, 바이러스는 이제 보통 이제 박테리오 파지나 이쪽, 식품과 관련 있는 바이러스니까 사실 박테리오 파지밖에 없어요.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 이렇게 3가지잖아요. 미생물 바이러스가 박테리오 파지니까. 주로 그쪽 문제. 그 다음에, 원생동물은 한 문제도 없었죠? 주신벌레, 아메바, 이런. 근데 얘들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얘와 얘가 다 같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원생동물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연결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스캔을 해야 될 부분. 이제 진도 나가면서 단락별로 제가 또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세포 소기관 이런 거에서 따박따박 한 문제씩 나왔죠. 저도 지금 처음 봤네. 그래서 5%씩. 그리고 지금 최빈 파트죠. 미생물의 성장과 대사.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균 이름이지 사실 이쪽이 아닌데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은 생물학과 생화학의 지식 약관과 화학적 지식 약관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쪽은 스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요. 응용을 해서도 나올 수 있고 얘의 성장과 대사, 얘의 성장과 대사 연결해서 크로스오버 시켜가지고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챕터기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보다 더
비중 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식품위생물학을 하는 거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식품위생물학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식품위생 쪽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파트. 사실 얘와 얘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칼 같진 않지만 같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 얘가 식품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미생물 실험법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배지를 오토클레이브에서 배지를 붓고 클린 배지에서 도마를 하고 이런 실험은 실무에서는 사실 잘 없어요. 키트 시약, 일회용 시약 쭉 찢어가지고서는 일회용 조그만한 그 패트리 디시를 꺼내가지고 도마에다 뽁 찍어가지고서는 다시 지퍼락에 담아갖고 가서 색변나만 보면 되니까 사무실 가서 그럼 끝나는 건데 그래도 기본 이론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옛날 이론들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전과 변이 쪽인데 DNA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유전자 변형 뭐 이쪽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왔죠. 두 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되게 얕은 수준의 기본적인 수준의 고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의 수준의 기초 지식이 나왔으니까 이쪽도 이해만 개념 파악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얘는 뭐지 이게? 그래서 지금 100% 20문제, 80문제고 얘는 지금 이게 소수점이 올라버려 가지고 이제 20이 돼야 되는 20.9가 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원별 출제의 비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4번 시험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전 것들도 비슷해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10년 전쯤에 있었던 시험들 5년 전에 한두 번 있었던 것들 비슷한 추세로 같이 가고 있어요. 왜? 작년과 올해 출제하는 출제위원들도 어차피 예년 것들을 보고서 출제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향, 어떤 부분에 무게를 실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로는 12페이지가 되고, 교재에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악필이기도 하고 시간 절약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빈 칸들이 많이 공간들이 있으니까 필기도 좀 하시고 설명해 드리는 거 필기도 좀 하시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2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방금 출제 경향을 보셨다시피 그렇게 출제 비중이 80문제 중에서 한 문제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면은 좋아 땡큐인데 나왔는데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은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사실 이 미생물의 역사와 발전을 보자면 이걸로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일화도 있고 뭐 되게 많거든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의 항생성을 미생물 억제성을 발견한 것도 이게 무슨 천재적인 그게 아니라 휴가 갔다 놀러 갔다 왔더니 뭐 이랬대더라 뭐 게을러서 청소를 안 했더니 그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일단 시험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하자면 교재에는 일단 교재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 미생물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크로 단위의 크기가 돼요. 마이크로라고 읽고 이렇게 쓰는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를 1마이크로미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정도의
크기로 보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어서 이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로 작은 크기다. 그렇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들도 있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애들도 있고 예외는 존재한다. 100%는 없다 이겁니다. 예로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조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현미경으로 봐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현미경으로 안 봐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 그쵸? 그러지 않고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역사로 가서 보시면 우선은 교재 12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미생물의 연구는 로버트 훅이 최초의 광학현미경을 조립을 하고 콜크를 관찰해서 콜크를 보니까 구획이 나눠져 있더라. 그 구획, 방을 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관찰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여기를 왜 긴 문장으로 제가 나열을 해놨냐면요. 요즘 나오는 시험들이 요즘 이제 작년 올해 시험 문제들이 짤막짤막한 보기들이 없어요. 긴 문장들의 문제와 그 선택지들도 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꼼꼼히 읽고 답을 고르셔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훅은 광학현미경을 조립을 했고 최초로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거는 안톤 반 레베누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것도 안톤 반 레베누크는 독어식이나 혹은 영어식으로 읽은 건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어서 안토니 판 P로 읽나 봐요. 안토니 판 레이엔 후크 이렇게 읽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안토니 반 레베누크가 영어로 써져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한글로 표기될 적에 표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한 용어를 많이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애니멀 큐리라고 하던 소동물이라고 명명을 했다. 그래서 키워드가 그거죠. 레베노크는 단세포 생명체 관찰에 성공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애니멀 큐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잠시 와이파이를 끄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2페이지에 두 번째 파트에 자연발생설, 생물 속생설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발생설은 말 그대로 교재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무생물체로부터 저절로 발생한다. 이게 자연발생설이고 그러니까 구더기가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썩은 고기에서 발생을 하더라. 개미는 꿀에서 막 생겨나더라. 미생물은 상할 국물에서 발생하더라. 그게 자연발생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헬몬트 여기 있었던 앞에 있었던 레베누크, 니담 이런 사람들이 자연발생설을 주장을 했대요. 아주 옛날 시험 문제에는 다음 보기 중에서 자연발생설을 주장한 학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딱 집어넣어가지고 골라라 이런 문제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아리스토텔레스, 헬몬트, 레베누크, 니담은 자연발생설, 스팔란차니, 레디, 파스르코우는 생물 속생설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외워두시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집중적으로 막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교재 스완넥 플라스크 실험이 있죠. 13페이지에. 이게 이제 파스테르의 스완넥, 백조의 목 실험인데, 이게 바로 파스테르가 생물체는 다른 생물체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뭐죠?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게 된 계기가 된 실험이었어요. 고깃집을 그냥 놔두면 거기서 미생물들이 막 끌어가지고 부패를 하는데, 이렇게 스완넥 플라스크에다가 고기를 끓여 놓으면, 스완넥 플라스크니까 구부러진 쪽에 응축수가, 증기가 모여가지고 막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뭐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6개월 이상 고기 국물이 상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생물 속생설이 되는 거죠. 미생물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물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입증을 한 거다. 요 응축수를 살짝 기울여서 따라버리니까 한 10일 만에 바로 세균이 발생을 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스넥, 스완넥 뭐 똑같습니다. 백조나 무슨 오리나 뭐 아무튼 거위나. 그래서 13페이지에 양쪽 괄호 2번에 생물 속생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프란시스코 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구더기가 썩은 고기에서 발생하지 않더라. 한 줄만 그냥 봐주십시다. 내용은 많지만. 그 다음에 라자로 스팔란자니는 역시 동이진 플라스크에서 가열된 영양 곡물이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더라. 역시 이 라자로 스팔란자니는 뭐죠? 자연 발생설을 부정한 실험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괄호 5번에 있는 파스테르가 굉장한 분이어서 파스테르에 대한 내용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본 거고, 생물 속생설은 영어로 바이오제네시스라고, 바이오는 생이고 제네시스는 탄생이니까. 아시다시피 파스테르는 거의 천재 아니겠어요? 화학에도 나오죠. 라세미체, 주석산의 광학 이성질체, 이거를 발견한 것도 파스테르. 그 다음에 저온살균, 이건 어떻게 개발한 거죠? 포도주의 산패, 이거를 막아보자고 포도주의 향과 맛과 색깔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산패만 막아보자고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패스테리제이션, 저온살균을 개발을 하게 된 거고, 여기도 파스텔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파스텔 효과는 뭐다?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가장 컴팩트하게 줄인 거예요. 세포나 조직에 의한 해당이 산소에 의해서 억제되는 현상. 요게 한 줄 요약. 조금 설명하자면 파스테르가 효모의 알코올 발효와 산소 분화의 관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산소가 많아지면 해당 또는 발효가 억제되는 현상이다. 인체 내에서는 근육, 심장, 신장, 간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뭔 소리냐? 해당은 뭐죠? 우리 다 전공자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해당은 당이 분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죠? 글라이코 그러면은 당이고, 포도당이 글루코즈니까, 라이시스는 분해되는 거죠. 이 해당은 혐기적 분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해당이 산소가 있으면 해당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게 파스테르 효과더라. 혐기적인 조건에서만 되는 현상이 글라이콜라이시스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런 데서 관찰이 가능한 게 바로 파스테르 효과다. 이게 의외로 다음 보기 중 미생물의 발달사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는 긴 보기, 한 줄이나 두 줄짜리 보기로 있잖아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스테르 효과는 뭐다? 간단하게 뭐죠? 해당 작용이 산소가 있으면 억제되는 현상이 파스테르 효과다. 간단하게. 우리는 해당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해당의 반대는 뭐죠?
산화적 인산화잖아. TCA 사이클과 전자전자기를 아우르는 뭐죠? 산화적 인산화. 옥시도티브가 뭐예요? 산소잖아, 옥시도티브 포스포릴레이션. 그래서 해당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ATP를 만들고 뭐가 나오죠?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가 나오고 걔네들이 TCA 사이클을 돌면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 여기는 해당, 여기는 혐기적, 여기는 호기적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 설명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 요것만. 파스텔 효과는 뭐다? 산소가 있으면 해당이 억제되는 그거를 파스텔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13페이지로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거기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은 설명이 됐고 그 밑에 있는 생물 발생설도 설명이 됐고 그거 있죠. 옴니 비붐 비보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한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다? 질병 개념을 도입한 게 파스텔이었다. 현기성 세균을 발견한 것도 파스텔이었다. 그거만 있을까요? 넘어가서 보면 이제 14페이지에 파스텔과 미생물학의 공헌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발효의 개념을 확인, 그쵸? 저온살균법, 포도주 때문에. 그 다음에 누에병을 잠병이라고, 누에 잠자를 써서 잠병이라고도 했는데, 아무튼 이걸 해결한 것도 파스텔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수병 백신을 개발했고, 공수병은 뭐죠? 광견병이잖아요. 그쵸? 개가 가지고 있을 때는 광견병. 물려서 그 타액에 의해서 사람이 감염되는 공수병. 뭐 이렇게 부르죠. 또 파스텔의 공헌은 밑에 또 있죠. 황금기에 양쪽 가로 2번 보시면 질병은 신의 징벌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벌설이라고 했어요. 신벌설. 신에게 벌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독성증기. 독성증기는 장기설이라고 해요. 장기설. 미아스마 시어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나쁜 공기설. 이렇게도 부르고. 저주, 마력 등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미생물학이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그게 질병을 일으키더라. 책에 보시면 아고스티노 바시는 누에병, 잠병을 발견을 했고 이 사람은 이태리스 사람.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양쪽 가로 4번에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헝가리 의사인데 우리 산용열이라고 있죠. 산용열. 산용열은 분만 후에 생식기의 감염으로, 여성의 생식기겠죠. 분만하는 건 여성이니까. 분만 후 생식기에 의한 감염으로 폐혈증이 걸리는 게 산용열이에요. 폐혈증은 뭐다? 혈관으로 균이 침투해서, 혈관은 온몸에 다 퍼져 있으니까 혈관으로 균이 침투해서 온몸으로 다 퍼지는 게 산용열이에요. 제멜바이스 이전에는 산부의 분만 후 사망률이 25%나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4분의 1은 사망을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손 소독을 안 하고 아이를 받고 이랬더라는 거죠. 이 의사가, 이 제멜바이스가 손을 염소액으로 씻고 들어가서 아이를 받고 분만을 하게 했더니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다른 의사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죠. 우리가 그동안 더럽게 아이를 받아가지고 다른 의사들로부터.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냐. 사실인데 아무튼 그건 욕을 먹었던 일화가 있고, 리스터도 있어요. 리스터는 써주세요.
무균 수술의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선구자, 이런 말 나오면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리스터가 사용을 했던 소독제는 그 소독제에 써주세요. 석탄산입니다. 페놀이라고 하죠. 페놀 아시죠? 이거 육각형 고리구조에 OH가 붙어있는. 요즘은 쓰는 데가 많지 않지만 이게 거의 가장 클래식한 소독약 중에 하나죠. 소독약의 지표가 되는 게 석탄산이죠. 그래서 석탄산 개수, 페놀 개수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리스터. 그 다음에 코흐. 코흐는 파스테르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죠. 둘 중 하나죠. 나왔다 하면 사실은. 코흐는 밑에 더 알아두기 해가지고 또 박스에도 있다시피 이 사람은 이겁니다. 원셀 원 콜로니. 하나의 미생물이 하나의 질병을 일으킨다. 어떻게 알았냐? 세균을 순수 분리를 했으니까. 순수 분리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세균은 너무 작고 걔네들이 무슨 번호 순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클래스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종류별로 분리를 한 게 순수 분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지에다가 거기 나와 있죠. 알아두기에 평판 배지. 우리가 의례적으로 쓰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한천 배지. 그 페트리치에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 평판 배지에다가 미생물을 접종하고 키운 다음에 어떻게 조금 떠서 다시 옮기고 조금 떠서 다시 옮기고 하면서 순수한 미생물을 분리하게 만든 것. 그게 코흐의 업적 중에 하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다양한 병원성균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 탄저, 콜레라, 결핵, 티푸스. 하나 더 써주세요. 파상풍도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발견을 했고, 위에 있는 파스테르는 이 사람이 발견한 병원균의 백신을 만들었어요.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서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이제 과학동화 같은 데서 있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 외에는 틴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틴달리제이션 알죠? 이게 이제 간헐멸균의 시작. 어떻게 했냐? 틴달리제이션은 100도씨로 30분 가열하고 이걸 하루 3번 하는데 3일 동안 끓였다가 식혔다, 끓였다, 식혔다. 마치 코흐의 간헐멸균법 같은. 그리고 린드너는 소적배양법. 이게 뭐냐면 소적이 아닙니다. 소적배양법이에요. 이 적이 뭐냐면 물방울 적자예요. 물방울 적자. 그래서 드랍이죠. 드랍. 물방울 하나에 들어있는, 방울 하나에 들어있는 효모나 미생물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분리를. 그래서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누가 개발했는지는 린드너인데 잘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서 미생물 실험법에서 소적배양법은 꽤 나와요. 무조건 효모예요. 효모의 단세포 분리. 그 다음에 한센, 에밀 크리스티앙 한센은 맥주효모의 순수배양, 자연배양을 순수배양으로 발전시키는데, 부크너 아시죠? 부크너 또는 부크너 지마제. 키워드 부크너는 지마제, 린드너는 소적배양법, 틴달은 간헐멸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이바노프스키죠. 유명한 이바노프스키. 뭐죠? TMV 나와야죠.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최초로, 그때는 바이러스가 이름이 없어서 뭐라고? 여과성 병원체다. 무슨 소리냐?
세균은 통과시킬 수 있는, 세균은 걸릴 수 있는 여과지를 뭔가가 통과해서 병을 일으키더라. 세균보다 작은 뭔가가 있더라. 그게 바로 바이러스의 존재다. 그래서 미생물 숙주하는 박테리오파지 또는 바이러스의 최초 발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 15페이지로 가서 화학요법 시대 개막까지만 보고 쉬도록 할게요. 폴 에럴리히 1910년대 이후에는 매독의 효과가 있는 비소유도제 살바르산을 개발해서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했고, 플레밍이 나오죠. 알렉산더 플레밍, 불란서 사람이죠. 페니실륨 노타텀, 이건 외워야죠. 형광펜이나 중요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최초의 푸른 곰팡이로 개발이 된 항생물질 페니실린은 뭐였다? 페니실륨 노타텀이었다. 자, 이것도 그대로 소리난 대로 읽어주세요. 철자대로. 페니실륨 노타텀,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 끌린 대로. 저는 노타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노타툼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르네 듀보. 세균이 생산하는 어떤 세균? 바실러스 브레비스가 생산하는 항생물질 그라미딘, 타이로시딘. 발음 기호 따로 없어요. 미국 사람 시켜다가 읽으라고 해도 별 그거 없어요. 그냥 콩글리시 같지만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우리가 무슨 발음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용어만 익히면 돼요. 그래서 타이로시딘. 또 왁스만 있죠. 왁스만은 방선균. 방선균 중요하죠. 방선균은 이거 거기 있나? 없죠. 흙냄새. 토양 미생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선균이에요. 방선균은 옛날에 세균으로 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세균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방선균, 왜 그러냐면 모양이 곰팡이처럼 균사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게 무슨 곰팡이야 세균이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세균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물질이어서 방선균 중에서 스트랩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라고 하는 방선균이 있는데 되게 중요하죠. 스트랩토마이세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했어요. 이 스트랩토마이신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옛날에 1910년대 이후에 세계 인구 증가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어요. 첫 번째는 페니실린, 두 번째는 스트랩토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은 결핵 치료제로. 결핵.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거기 15페이지에 있는 현대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세요.